깊은 뜻을 담은 옛사람들의 17가지 이야기로 더 지혜롭게 사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옛사람들의 가르침 속에서 값진 교훈을 찾고 오늘의 삶에 적용할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삶은 본래 여러 시련이 있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굳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에 길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따라가며 더 지혜롭고 더 너그러우며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울까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를 두려워합니다. 들짐승을 무서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거친 곳의 사람은 문명인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대개 갑작스러운 화를 피하려는 두려움입니다. 진짜로 늘 곁에 붙어있는 두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부류, 같은 일터의 사람이 서로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핵심은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멀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느 큰 부잣집에 호랑이 요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요괴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이 재미있고 이치에 맞아서 듣는 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많이 모였습니다. 술을 나누어 마시며 약속을 했습니다. 각자 무엇이 무서운지 말하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벌주로 한 잔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말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섭다. 돈 많은 집 사람이 무섭다. 높은 벼슬아치가 무섭다.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 무섭다. 겸손한 척하면서 호통치는 사람이 무섭다. 예법을 말하며 억누르는 사람이 무섭다. 신중해서 말이 적은 사람이 무섭다. 말은 많은데 속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섭다. 마지막으로 호랑이 요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괴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호랑이 요괴가 무섭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 요괴를 무서워하지. 호랑이 요괴가 왜 호랑이 요괴를 무서워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동족인데 무슨 두려움이냐며 벌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동족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자식이 재산을 다툽니다. 같은 남자를 둔 여자가 질투합니다. 요점은 경쟁이 생기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벼슬을 다투는 자는 같은 길을 걷는 벼슬아치입니다. 이익을 다투는 자는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새를 쏘려면 새를 미끼로 씁니다. 닭이나 거위를 쓰지 않습니다. 사슴을 사냥하려면 사슴을 미끼로 씁니다. 염소나 돼지를 쓰지 않습니다. 방간을 쓰는 일도 동류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어찌 두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괴의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야기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부류, 같은 직업의 사람은 서로를 더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길을 걷기에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시작되면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해치려는 마음도 생기기 쉽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도 멈추지 못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정리하면 질투와 경쟁의 독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계할 점을 알려줍니다. 가까운 사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익이 걸리면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큰 위협은 낯선 밖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같은 목표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사이의 다툼과 시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 시기심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익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길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마음의 탐욕을 다스려야 조화가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야기입니다. 쌀은 빌려주되 옛감은 빌려주지 말라. 옷은 빌려주되 신발은 빌려주지 말라. 일상에서는 남의 물건을 빌릴 일이 생깁니다. 집안의 도구부터 일과 공부의 물건까지 그렇습니다. 옛 농촌에서는 더욱 잦았습니다. 삶이 어렵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쌀이 모자라고 소금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빌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덕분에 서로 돕고 오가며 정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옛 풍속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온 금기가 있었습니다. 쌀은 빌려주되 옛감은 빌려주지 말라. 옷은 빌려주되 신발은 빌려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이 왜 채감과 신발은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점은 빌려주는 것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쌀과 태감부터 보겠습니다. 농촌에서 누군가가 쌀을 빌리러 오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쌀은 되로, 그릇으로 분명히 재어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때도 다시 재면 됩니다. 그런데 택감은 다릅니다. 큰 덩어리이고 재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때 처음과 똑같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손해라는 생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측정이 어려운 것은 다툼을 부릅니다. 옛사람들은 집안의 7가지 필수품을 말했습니다. 유룩감, 쌀, 기름, 소금, 장, 식초, 차입니다. 그중 꾀감이 첫째로 꼽힙니다. 불을 피워 밥을 짓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꾀감은 어떤 집에도 중요한 바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웃 사이의 다툼을 피하려고 택감 빌려주는 일을 꺼렸습니다. 또 다른 뜻도 전해집니다. 한자 발음에서 땔감과 재물이 비슷하다고 여겨 피감을 빌려주면 집안의 재기운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꺼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풉니다. 가난한 이를 돕되 게으른 이를 돕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나무가 드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하면 장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집에 택감이 없다는 것은 게으름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돕되 의존을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옷과 신발입니다. 농촌의 어른들은 특히 가난한 집 아이가 남의 옷을 입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빌려주는 것은 도와주는 일이면서도 큰 해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신발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발은 매우 사적인 부위입니다. 신발은 발에 꼭 맞게 신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빌려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남이 신었다 하면 신발이 상했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신발은 몸과 운을 함께 상징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한자 발음에서 신발이 자식과 비슷한 소리라 하여 신발을 빌려주는 것은 자식을 빌려주는 것과 같아 좋지 않다고 여기는 해석도 전해집니다. 게다가 옛날 신발은 풀로 엮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빌리는 일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빗감과 신발 외에도 빌리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나무든 신발이든 빌리는 일이 드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먼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의 게으름을 키우는 일이 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지혜는 이런 데 숨어 있습니다. 도움과 예의, 관계의 균형을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선의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야기입니다. 거센 물살은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세상과 다투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이 가장 빛날 때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끝이 온전해집니다. 집에서 살아도 고요한 자리를 택하고 남과 다투지 않을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을 제대로 닦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멈출 줄 아는 것도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506년 오나라가 초나라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오왕 부차는 당대의 뛰어난 군사로 손무를 내세워 정예군 3만을 이끌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초나라군은 크게 패했고 오나라군은 승세를 타고 추격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며 초나라의 도읍까지 점령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손무의 군략은 한 시대의 기세를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도 오나라의 위세는 더 커졌다고 합니다. 손무는 전장에서 계속 공을 세워 오나라가 이름을 떨치게 했습니다. 오나라가 패권을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무는 한 가지 이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공이 닿으면 쓰임이 끝날 수 있다는 이치였습니다. 핵심은 공이 클수록 위험도 가까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무는 권세가 한창일 때 물러나기를 청했습니다. 산과 숲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글을 짓고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다툼과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스스로를 떼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옛말 하나가 나옵니다. 비조진양 궁장, 토사구팽. 이는 새가 닿으면 좋은 화를 감추고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필요가 끝나면 사람도 버려질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성공의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결단이 때로는 가장 큰 보호가 됩니다. 정치와 권력 다툼 속에는 보이지 않는 화가 숨어 있기 쉽습니다. 그러니 지나친 경쟁을 멀리하고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길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물러남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짧은데 무엇 때문에 이름과 이익을 그렇게 다투느냐는 물음입니다. 사람의 삶은 등잔불처럼 잠깐이라고 합니다. 작은 껍데기 속에서 서로 밀치며 살아도 넓은 하늘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한 꿈으로 인생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은 다툼이 허망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사당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30년 넘게 써온 측백나무 베개가 하나 있었는데 뒤쪽에 작은 틈이 났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곡식을 파는 장사꾼 탕림이 있었습니다. 탕림이 복을 빌러 사당에 들렀을 때 사당지기가 물었습니다. 아직 혼이 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혼이 나지 않았다면 이 베개를 베고 자 보라고 권했습니다. 탕림이 잠들자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베개의 틈으로 들어가더니 안쪽에 붉게 칠한 문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실보다 훨씬 화려한 궁전과 누각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태위라는 높은 관리도 만났다고 합니다. 탕림은 혼인을 하고 아이도 6을 두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의 긴 삶이 꿈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벼슬도 올랐다고 합니다. 한 자리, 또 한 자리를 거치며 높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향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꿈속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사당지기가 그를 불러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그 측백나무 베개 앞이었습니다. 사당지기는 말했습니다. 베개 속에서는 오랜 세월을 산 것 같았겠지만 실제로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다투고 이름과 이익을 빼앗으려 애써도 결국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공명과 부귀가 오래 붙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을 붙잡느라 마음을 닳게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단순하게 살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상함을 알 때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정리하면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넓어집니다. 다섯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곡식 창고 주변만 오갔음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는 단지 시간을 보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겨준 선물이라서 마음의 값이 아주 컸습니다. 요점은 잃어버린 것이 물건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래 찾아도 찾지 못하자 농부는 밖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가 시계를 찾으면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창고 주변을 뛰어다니며 찾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깥까지 나가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농부는 그만두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달려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소년의 태도가 진지해 보여 허락했습니다. 잠시 뒤 소년은 시계를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농부는 기뻤지만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특별히 한 일이 없고 가만히 앉아 듣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조용히 있는 동안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가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허둥대기보다 잠시 멈추고 고요해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요함은 길을 보여줍니다. 침묵은 바깥 소리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움직임도 보이게 합니다. 상황을 더 분명히 이해하게 합니다. 삶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해야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내도 함께 말합니다. 당장 결과가 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야기입니다. 부를 탐하면 도리어 가난해지고 만족을 알면 즐겁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으면 금과 은을 얻어도 더 좋은 보석을 원합니다. 벼슬이 높아져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여도 마음은 늘 부족합니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거친 밥도 달게 먹습니다. 헝거못도 따뜻하게 느낍니다. 정리하면 가난과 부는 마음에서 먼저 갈립니다. 옛 기록에 안동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광주 자사로 있으면서 탐욕이 심했고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고을에 부유한 상인 호치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바둑도 잘 두었다고 합니다. 안동백은 그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바둑을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동백은 호치를 앉히지 않고 서서 두게 했다고 합니다. 호치는 한 수를 두면 옆으로 물러나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동백이 오래 생각한 뒤에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두어도 몇십 수밖에 못 두었다고 합니다. 호치는 지치고 배고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불려 나갔습니다. 호치가 괴로워하던 때 누군가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자사가 바둑을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결국 호치는 금덩이 3개를 바쳤습니다. 그러자 안동백은 더 이상 바둑 상대를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탐욕은 남을 괴롭히고 결국 자신도 망친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으면 늘 모자랍니다. 지위가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사람은 소박한 삶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탐욕은 남에게도 해가 되지만 자기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은 족함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정리하면 만족은 가장 큰 부입니다. 7째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걱정이 많고 귀한 자리는 위험이 많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지위가 높으면 넘어질 때 더 아픕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는 평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높아질수록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묵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춘추말 전국 초의 사상가로 묵가의 창시자라고 전해집니다. 출신이 낮았고 기술자로 일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학을 배웠지만 형식적인 예에 불만을 품어 새로운 학파를 세웠다고 합니다. 묵자는 노동하는 백성의 고단함을 깊이 보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이를 업신여기고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겸상의 교상리를 말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돕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나누며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굶는 이가 밥을 먹고 헐벗은 이가 옷을 입고 지친 이가 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점은 서로 돕는 것이 사회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또 그는 비공을 주장해 의롭지 않은 전쟁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히고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약을 강조했고 사치와 방탕도 반대했습니다. 묵자와 제자들은 거친 삶을 살며 검소함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진짜 가치를 묻습니다. 물질과 명예에 끌려가면 마음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소박하게 살며 만족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평안을 얻기 쉽습니다. 묵자의 사상은 약한 이를 돌아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정리하면 사람답게 사는 길이 곧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8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한 문제에 묶어두었기 때문에 더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상대의 입장에 잠시 서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막혔던 길이 의외로 쉽게 열리기도 합니다. 요지는 방법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는 점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소를 우리 안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힘껏 끌어도 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세게 몰아붙여도 소는 끝내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침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땅에서 풀 한 줌을 뽑았습니다. 농부는 그 풀을 소의 입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소는 뜻밖에도 얌전히 풀을 따라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학자는 여러 번 곱씹은 끝에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따로 있으며 철학자는 가축을 다루는 일에서 농부만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억지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을 때 강제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대개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상대에게 작은 달콤함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움직일 이유를 마음속에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끌려가기보다 스스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문제를 풀 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접근법을 바꾸고 상대의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면 길이 열립니다. 이해와 유연함이 어려움을 푸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부드러움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째 이야기입니다. 오고 감이 편안하고 흐름이 막힘없으며 마음이 한결같이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작은 배처럼 묶어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흘러갈 때는 흘러가고 머물 때는 머물게 두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수치된 나무처럼 단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묶여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과 비난에도 가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음의 자유가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고종 때 소위도라는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의 급제에 지방 관리가 되었습니다. 684년 무측천이 중종을 폐위하고 조정을 다시 꾸리던 때 소위도는 작은 벼슬에서 높은 자리까지 빠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관운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요점은 권세가 올라갈수록 낙폭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무측천이 옥을 순시하다가 소위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초췌한 얼굴로 땅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측천은 자비를 베풀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관직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정 안의 당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좌천되어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그는 세상사에 무감해졌다고 합니다. 떠오르고 떨어지는 삶이 그의 재기와 풍류를 닳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높은 벼슬과 두터운 녹봉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산소근자처럼 한가롭고 자유롭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놓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을 다시 묶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출세와 권력은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세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에 집착할수록 피로와 긴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자유롭게 두는 일입니다. 이익과 이름에 묶이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도 담담함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자유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생긴다는 점입니다. 열째 이야기입니다. 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진 덕은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문학예술 전시회에 유명 작가가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전시를 둘러보던 중 17, 18쯤 되어 보이는 두 소녀가 다가와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작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만년필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필로 사인해도 되겠느냐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사실 그는 속으로 유명인의 사인을 연필로 받는 것을 누가 거절하겠느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연 소녀들은 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소녀들의 기쁜 표정을 보며 그는 몹시 흐뭇해졌다고 합니다. 요지는 스스로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 고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녀들은 가방에서 두 권의 단단한 표지 수첩을 꺼냈다고 합니다. 금색 무늬가 있는
수첩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연필로 몇 줄을 적고 자기 이름을 정성스럽게 서명했습니다. 소녀들도 예의 바르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본 뒤 한 소녀가 눈썹을 찡그리며 작가의 얼굴을 다시 살폈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말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로버트가 아니군요. 라고 했습니다. 작가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말이며 자신이 부스 타킹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The Magnificent Ambersons와 앨리스 애담스로 올리처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곧바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메리, 지우개 좀 빌려줘. 정리하면 그 순간 자만이 거품처럼 터졌다는 뜻입니다. 부스 타킹턴은 1869년부터 1946년까지 살았고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였다고 합니다. 그의 The Magnificent Ambersons와 앨리스 애담스는 이엘리 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가족과 동료, 친구들에게 들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도취와 자부심이 비눗방울처럼 단숨에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그는 스스로를 늘 경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코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겸손입니다. 명성과 성공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요점은 교만은 아주 쉽게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11째 이야기입니다. 터너 너이냔 젠 어쫑띤. 이 말은 몸은 한가로운 곳에 두고 마음은 고요함 속에 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얻고 이름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요점은 환경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안 시대의 왕폐라는 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절개가 높았고 영호 자백과는 친한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호 자백이 뒤에 초나라의 재상이 되었고 그의 아들도 높은 벼슬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호 자백이 아들에게 왕폐에게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마차를 타고 수행원을 거느린 채 여유로운 기세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왕폐의 아들은 영호 자백의 아들을 보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왕폐는 오랫동안 자리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었습니다. 왕폐는 말했습니다. 자신과 영호 자백은 평소 가까운 사이인데 오늘 보니 그 아들의 용모와 옷차림이 훌륭하고 몸가짐도 바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머리도 흐트러지고 예절도 모른다며 문득 아들이 불쌍해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깨끗한 덕을 지키며 영화와 부귀를 담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어찌 옛 뜻을 잊고 남의 겉모습 때문에 아들을 부끄러워하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왕폐는 갑자기 일어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바깥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평정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의 승패가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눈이 가려지기 쉽습니다. 얻고 이름의 계산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은 한가로움에 마음은 고요함에 라는 말이 다시 길이 됩니다. 요점은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이 삶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12째 이야기입니다. 등떠이 번턴과 더이어 뚜오이 하이시보 바드억 종것
어뚜이 버이시보. 25세 이미 죽어버린 듯 살다가 75세야 묻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이 멈추면 삶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는 경계입니다. 결국 지금 움직이고 지금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망설임이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옛사람은 욕속불달이라고도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병귀신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군사는 신속함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이 서로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빠름이 좋습니까? 느림이 좋습니까? 정리하면 때와 자리를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벌 때는 남보다 한 발 앞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무대의 빛을 먼저 쥐면 많은 일이 열립니다.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늦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 프랭크라는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해 학교를 그만두고 시카고로 가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는 자본도 없었습니다. 인맥도 없었습니다. 기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6달 뒤 모은 돈으로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전히 구두 닦기 자리도 함께 두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는 점점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점을 몇 개 더 냈습니다. 전성기에는 4,000개가 넘는 가게를 가졌고 미국 아이스크림 시장의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스테프라는 부잣집 아들도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좋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생각을 얕다고 꾸짖었습니다. 1년 뒤 스테프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사는 정말 좋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인정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속도는 부와 비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준비만 하다가 손을 놓으면 기회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핵심은 준비와 실행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벌려면 먼저 아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발로 뛰며 조사하고 가족과 친구와 선배에게 여러 번 상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일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고 합니다.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핵심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이론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남에게서 들은 도리도 내 삶에서 힘이 되기 어렵습니다. 의심하고 망설이기만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없을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을 인연이 끝없이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돈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요점은 기회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동안 시대에 맹씨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굴빛은 평범했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절구를 쉽게 들어 올릴 만큼 힘이 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부모의 중매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배우자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양홍과 혼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덕을 귀하게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양홍은 그 말을 듣자 곧바로 예물을 보내 혼인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국의 유명한 말이 남았다고 합니다. 거안잼이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결단과 존중이 함께 있을 때 인연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입니다. 봉건 시대의 여성이 스스로 혼인을 선택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고백조차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말하겠느냐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말해보면 적어도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최소한 기회를 스스로 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았는데 대사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창밖을 보라고 합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손을 귀에 대보라고 합니다.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아보라고 합니다. 입가에 미소가 피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리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단 한순간의 망설임 때문에 그런 좋은 순간을 놓칩니다. 정리하면 망설임은 가장 조용한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많은 거리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며 미소를 보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만 연락처도 모릅니다. 다가가 말을 걸 용기도 없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사이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크게 말하라고 합니다. 단 1분도 망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인연이 1년만 행복해도 몇 달만 행복해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지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해 흐름을 한번 뒤집으라고 합니다. 가수 장신저가 사베이닝이 진행하는 더 보이스에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관객은 그가 이미 한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신저는 자신이 한물 간 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업계는 늘 발전하고 바뀌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베이닝은 예를 들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다시 코트로 돌아와도 예전 기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이클 조던이 사람들 마음속의 농구 전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를 알려줍니다. 어떤 일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분 넘게 고민하면 가장 좋은 해결의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은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속도와 지혜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고도 현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을 잃기 쉽다고 합니다. 심리학에는 에고 디플리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얽매여 있으면 속이 막히고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기력과 권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닳게 하지 않으려면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행동의 바탕은 능력을 쌓는 일입니다. 규칙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대기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은 한 번 더 성장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행동은 성장의 열쇠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기회를 잡는 용기와 속도에 있습니다. 삶에는 기회도 많고 시련도 많습니다. 그런데 망설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귀한 기회를 쉽게 놓친다고 합니다. 옛말에 욕속불달이 있다고 합니다. 서두르면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는 속도와 결단이 성공의 핵심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요점은 서둘러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의 이야기는 기회를 보고 바로 움직이는 담대함이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스테프처럼 가능성을 보았어도 결단이 늦으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사랑도 일도 그렇습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면 뒤늦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망설임이 길을 막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성공은 수동적인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보려는 사람, 시도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과 기술을 늘 준비해 두라고 합니다.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리하면 준비는 바탕이고 행동은 문입니다. 산속에 숨어 사는 선비에게는 인생의 영광과 치욕이 모두 잊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의로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인심의 차가움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당백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명나라 강남의 네 제자 가운데 하나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글도 잘했고 시도 잘 지었고 서화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강남에서는 독보적인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홍치 11년 그는 향시의 응시에 장원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당회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가난했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많았다고 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뒤에 그는 억울한 모함을 당해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여러 고초를 겪으며 세상의 인정과 냉담함을 뼈저리게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점은 고난이 사람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뒤 그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시비와 영욕에서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인정을 내려놓고 하이 불교에 귀해했다고 합니다. 말년에 그는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은 누각에 앉아 지내며 그림을 청하는 사람이 술을 가져오면 그때만 마음껏 마셨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마음의 고요를 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영광과 치욕은 모두 한때의 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당백호는 시련을 지나며 세상의 덧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다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욕망과 명예를 내려놓으며 맑은 자리를 찾았습니다. 요점은 밖의 평가가 아니라 안의 고요가 사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4째 이야기입니다. 낙관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바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레는 지붕 위에 앉아 태연히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웃이 배를 타고 지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바레, 당신 집 오리들이 다 떠내려갔어. 바레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오리들은 헤엄을 치잖아. 이웃은 또 말했습니다. 당신의 밀밭도 다 잠겼어. 바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이번 농사는 흉년이었어. 이웃이 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물이 창문까지 찼어. 바레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창문을 씻고 싶었거든. 이렇게 하면 물을 아끼는 셈이지. 정리하면 낙관은 고난을 가볍게 바꾸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넓고 밝으면 복잡한 일도 작아집니다. 낙관은 단지 웃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낙관은 역경을 이겨내게 하고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퍼뜨립니다. 삶에는 변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은 그 변고를 기회로 바꾸기도 합니다. 요점은 마음이 바뀌면 길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15째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어둠으로 보고 마음의 생각을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젊을 때의 행동을 늙은 눈으로 보면 명예와 이익을 심은 마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번성한 모습을 쇠락하는 자리에서 보면 영화와 부귀를 붙잡는 생각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관점이 바뀌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전국시대에 조나라가 진나라에게 포위되었다고 합니다. 위나라의 공자 신릉군이 계책을 써서 위왕의 병부를 훔쳐 군대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는 위나라 장수를 죽이고 군을 이끌어 진나라의 포위를 풀어 조나라를 구했다고 합니다. 조나라 해성왕은 성 밖까지 나와 그를 맞이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흥군의 책사 당저가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남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잊어야 합니다. 신릉군이 물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당전은 대답했습니다. 옛사람은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처할 때 이름을 어둠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조나라를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나라를 배반했고 병부를 훔쳤고 위나라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조나라 왕이 크게 맞이할 때 우리는 조나라를 구한 공을 잊은 듯 행동해야 합니다. 신릉군은 그 말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공이 커도 스스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큰 성공은 시기와 위험도 함께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드러내기보다 감추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남에게 감사하고 자신의 공은 있는 마음이 평안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덜어낼수록 안전해집니다. 16째 이야기입니다. 연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자에게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뭐라고 하고 등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공부가 중간쯤이었지만 늘 스스로를 가장 뛰어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몇 년 배우고 나서 이미 스승의 도를 다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모자란 줄 모르는 마음이 먼저 문제였습니다. 자공이 이를 보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벼슬을 하면 괜찮겠습니까? 공자는 태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장수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공자는 된다고 했습니다.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공자는 하품을 하며 그것도 큰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공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모가 돌아가서 스승이 되려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공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자는 급히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깃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공자는 달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등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등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공자는 계속 달리며 말했습니다. 모가 스승이 되는 것을 막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모가 벼슬을 하면 많아야 한 고을을 해칠 뿐이라고 했습니다. 장수가 되면
많아야 한 성을 해칠 뿐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이 되면 오히려 누구도 해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승이 되면 만대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그 연루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잘못된 교육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승의 책임을 말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 스승이 되면 제자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스승의 말과 행동이 퍼지면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도덕이 다음 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해는 더 커집니다. 정리하면 스승이 되는 일은 가장 무거운 자리입니다. 스승은 지식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과 도덕을 기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낮추고 멈추지 않고 배우며 책임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해치게 됩니다. 핵심은 배움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르침도 위험해진다는 점입니다. 17째 이야기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옛일을 떠올리라는 말입니다. 거리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사귀느니 깊은 산의 노인과 벗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큰 벼슬아치와 귀인을 찾아다니느니 평범한 사람을 찾아 안부를 묻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시장 바닥에 험담을 듣느니 멀리서 들려오는 나무꾼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요점은 마음을 더러운 소음에서 떼어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벼운 말과 행동을 논하는 것보다 옛 성현의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북송의 시인 소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호방했고 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때 시위로 벼슬도 했다고 합니다. 법을 엄하게 집행했고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을에서 횡포를 부리는 관리들을 엄하게 벌해 백성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스님은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책을 읽을 때 술을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 격인 두연이 몰래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한 소를 읽다가 장량이 진왕을 치려했다는 대목에 이르자 손뼉을 치며 아쉽다고 했습니다. 마치지 못했구나 하고 말한 뒤 술을 한 모금 들이켰다고 합니다. 그는 다시 사기를 읽다가 장량과 유방이 진류에서 만나는 대목에 이르자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군신이 만나는 일이 참으로 드문데 하고 말한 뒤 또 술을 비웠다고 합니다. 두연이 웃으며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안주가 있는데 술을 한 동 마셔도 많지 않겠구나. 그 뒤로 소수님이 한서를 안주 삼아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일화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그는 험담 대신 역사와 큰 마음을 벗삼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남을 평가하고 험담을 더하는 것보다 역사 속에서 옛사람의 기계를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소수님은 시비를 텄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책을 통해 마음을 기르고 기상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곳에서 멀어지고 호방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마음을 기르는 곳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